2017년 9월 11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인도에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여자의 머리와 잘린 손가락을 머리 입과 콧구멍에 꽂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신원 미상의 남자의 셀카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휴대폰 소유자는 35세 디미트리 바키에와 42세 나탈리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미트리 바키에는 1982년 1월 28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미트리는 어린 시절을 러시아 남부의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친부모는 술에 취해 그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부부에게 입양되기 전까지 3년 동안 고아원에 머물렀다. 어린 시절에 그는 꽤 평범한 삶을 살았고 다른 건강한 청년들처럼 자랐습니다. 그의 양어머니는 말기암에 걸리고 오랜 투쟁 끝에 세상을 떠났고 디미트리는 양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양아버지는 완전히 변해 디미트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디미트리는 집에서 쫓겨나 혼자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다. 여러 달 동안 친척들과 함께 생활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실증이 나서 디미트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미트리는 노숙 생활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관리할 방법을 찾았고 거기서부터 범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디미트리의 범죄 행위는 그가 가게를 털면서 곧 멈췄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그는 차를 탈취하지만 강도 사건이 신속하게 신고되고 디미트리는 쫓겨 체포되어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단계, 즉 그가 혼자이고 고립된 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방문할 친구나 가족이 없었고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거와 식량을 위한 생계수단이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곧바로 건설 현장에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꾸려나갔다. 동료들은 그가 종종 조용하고 술집에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술 취한 사람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보다 7살 많은 1975년 1월 25일에 태어난 평생의 사랑 나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디미트리만큼 그녀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표준 교육을 받았습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크라스노다르 부서의 수석 간호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경력 기간 동안 그녀는 군사학교에 보내졌고 나중에 첫 남편이 된 육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그가 죽기 전에 두 사람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는 술과 마약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실업 상태이고 흐트러진 외모를 갖고 있으며 무계획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고 취하게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 디미트리와 나탈리아는 바에서 친구가 되었고 곧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함께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마련처럼 보였습니다. 디미트리는 집세를 절약할 수 있었고 나탈리아는 남편이 죽은 후 물려받은 군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들은 5년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건설 노동자들은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룹 중 한 사람이 보도에 있는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일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접촉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약간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기에는 비밀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접속하여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입과 콧구멍에 넣은 채 여자의 머리를 들고 포즈를 취한 남자의 셀카입니다. 불과 며칠 후 경찰은 전화기의 주인인 디미트리와 나탈리아 바키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그야말로 죽음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뚜렷이 보이는 지역이었다. 경찰이 급습하는 동안 그들은 다양한 공포 상태에 있는 시체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는 시체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아리에 담긴 인체 부위, 사람 피부 조각, 얼어붙은 신체 부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 활동해온 식인종이라는 사실이 곧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역겨운 발견에 더해 나탈리아가 쓴 인체 부위 처리 레시피가 담긴 노트도 있었습니다. 신체를 절단하고 고기와 지방의 특정 부위를 자르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디오도 발견됩니다.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천연 머리카락도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진은 수수께끼의 단서를 남겼습니다. 잘린 머리가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처럼 은색 쟁반에 놓여 있고 오렌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디미트리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덤불에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합산되지 않았고 반복적 인신문 끝에 그는 마침내 1982년 3월 5일 오므닌키에서 태어난 엘레나 바크루셰바라는 35세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그 부부 근처에 살았습니다. 바키 부부는 그녀를 살해하고 토막낸 뒤 시신을 요리해 먹었고 다른 부위도 인근 지역에 버렸다. 조사 과정에서 세 사람은 버려진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폭력적인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탈리아는 엘레나가 남편을 유혹하려 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나탈리아가 남편 디미트리에게 라이벌을 죽이라고 요청할 때까지 두 사람은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공격했고 그녀가 죽을 때까지 잔인하고 반복적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이번 살인에는 아내도 가담했고 두 사람은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다. 식인종 부부는 시신을 포장했고 남편은 시신을 배낭에 넣어 아파트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집을 급습하는 동안 엘레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를 냉동고와 스토브 위의 팬에서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식염수에 용해된 인간의 사체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냉동 고기의 사체도 발견했습니다. 거주지 지하에서 시신의 유해가 발견돼 압수됐고 냉동 고기는 검사를 위해 보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나탈리아는 러시아 남부의 한 마을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기숙사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무렵 나탈리아는 종종 학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햄버거를 굽고 팔았습니다. 그녀는 일부 지역 상점에 케이크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탈리아가 케이크 속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살을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식품점에 고기도 팔았습니다. 마치 나탈리아가 인간 고기 시장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나탈리아는 자신과 남편이 수년에 걸쳐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최대 30명의 희생자를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집에서는 절인 인육이 담긴 항아리와 찐 인육이 담긴 상자, 최소 19조각의 가죽이 발견돼 이를 입증했다. 당시 35세, 42세였던 디미트리와 나탈리아는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처음 체포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2019년 2월, 나탈리아는 살인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노동수용소 10년과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판결에 항소했지만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복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미트리는 보안이 최고 수준인 교도소에서 징역 1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세상을 떠난 디미트리에게는 법의 무게가 너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감옥에서 제1형 당뇨병에 걸렸으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디미트리 박셰비와 나탈리아 박셰비아의 살해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탐지하고 보고하려면 지역사회의 경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이해하고 치료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및 위험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정확하게 보도하고 피해자를 존중해야 한다.